문제. 자, 앞선 시간 마지막에서 본 이 생태론,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이 문제가 됐죠. 첫 번째는 미국이 마샬 플랜 통해 가지고 2차 대전 이후에 한국 같은 나라에 후진국 경제 원조를 하는데 언제까지 해줘야 되냐, 이 관심이 되고, 또 이 생태론의 등장에 따라서 자, 미국에서 발달한 행정이론이 한국이란 나라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 개발도상국가에 보편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를 연구해 보고자 국가 간 행정체제를 연구한 비교행정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비교행정론은 대표적으로 리그스라는 학자하고 우리 이제 헤디라는 학자 두 명을 볼 수 있는데, 리그스는 처음엔 사회를 농업사회와 분화된 산업사회 두 개로 나누어서 봤던 사회 이원론에 입각해 있다가 개발도상국의 사회를 이런 프리즘적 사회라고 해서 사회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농업사회에서는 모든 가치가 하나로 융합되어 있는 사회, 그래서 단일의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산업사회는 다양한 가치가 존재한다. 프리즘 사회는 이제 융합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분화가 이루어지는 사회인데, 여기는 다양한 가치가 섞여 있으면서 아직 제대로 새로운 가치들을 내면화하지 못한 형식주의의 문제가 특히 나타나는 사회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예전에 개발연대기 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런 환경 연구를 통해서 보편타당한 일반 법칙이 있을까라고 연구를 해봤더니 각 국가 차원에 따라, 사회 차원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이 다르다라고 하는 중범위 이론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했고, 헤디라는 사람은 애초에 이런 관점에서 처음부터 일반 법칙 찾는 건 힘들 거기 때문에 중범위 이론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는데, 그게 뭐다? 정부 관료제를 중심으로, 그래서 국가 간 관료제 조직 연구를 통한 중범위 이론 관점에 입각해 있습니다. 지금 이 시험 문제는 리그스의 내용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헤디 논의는 뒤로 하고, 그래서 농업사회에서는 안방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프리즘 사회에서는, 산업사회에서는 오피스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면 프리즘 사회에서는 사랑방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살라 모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프리즘 사회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고, 생태학적 접근법을 통해서 국가 간 행정체제에 대한 비교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죠? 동태적 불균형 이론이란 표현은 어디서 나오냐면, 비교 행정론은 한국이라는 행정체제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미국이라는 행정체제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각각의 체제와 환경과의 관계를 비교 연구하는 정태적 연구 성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 끝에, 그래서 한국 행정은 이런 환경 속에 놓여 있으니 행정체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런 환경 차이가 있으니 그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고 끝나버리는 거죠. 그죠? 이거를 우리가 비판할 때 뭐라 그럽니까? 비교행정론은 비관론적 숙명론의 한계를 가진다. 그래서 환경 결정론적 관점에서 환경이 그러하니 행정체제가 그럴 수밖에 없다란 얘기를 하고 논의를 끝내버리고,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개발도상국이 어떤 역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 함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비교행정론 이후에 등장한 발전행정론은 행정체제가 중심이 되어서, 행정인이 중심이 되어서 외부 환경인 정치, 사회, 경제를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 발전행정론이죠. 근데 그렇게 발전할 때 발전행정론은 자원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 모든 영역에서 한 번의 성장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니 동태적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한다. 그때 이제 동태적 불균형이란 말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발전행정은 동태적 불균형 이론이다. 불균형 성장 정책을 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공업 육성이나 재벌, 대기업을 육성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육성한 다음에 낙수효과로 대기업이 열매를 떨어뜨려 주는 거를 얻어먹고자 했던 거죠, 사회에서. 그래서 이게 틀린 게 되고, 농업사회를 안방, 산업사회를 오피스, 개발도상국 사회 행정을 사랑방 모델에 제시했고, 산업사회의 특징이 아니라 프리즘 사회 특징입니다. 그죠? 사회를 뭐라고요? 세 개로 나눴다 그랬죠. 농업사회, 산업사회, 과도기의 프리즘 사회로 나눴는데, 이 프리즘 사회의 특징이 양초점성이다. 이런 단어는 하나 기억하자 그랬죠. 양초점성, 양쪽으로 갈라져 있다. 어떻게? 관료에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권력은 강한데 법규상으로는 권력을 제한해 놓은 거죠. 그죠? 법규상으로는 관료의 권력이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거, 연고주의, 온정주의, 그래서 씨족 사회의 어떤 혈연을 강조한다든지 동창회, 향후회 이런 거 따지는 것들, 그죠? 이런 건 다 프리즘 사회의 특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것은 두 개가 되겠네요. 그죠? 비교행정론 밑에 정리된 표를 한번 읽어보시면 개념을 보시면 모든 행정체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법칙을 찾고자 했다. 행정의 과학성을 지향했겠죠. 그죠? 공원을 보시면 미국 행정학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래서 국가 간 비교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죠? 행정의 과학화에 기여했고 행정의 특수성을 인식하여 후진국 행정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한계는 서구 중심적 편견. 그래서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게 서구적으로 닮아가는 게 과연 발전인 거냐 성장인 거냐 혹은 서구와 다른 게 낙후된 거냐 이런 문제를 놨습니다. 비관론적 숙명론, 그래서 종속 변수로서 행정을 이해하기 때문에 환경 차이가 있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냐? 라는 비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죠? 변화와 발전 설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성도 없고 일반 법칙 수립에 실패하고 중범위 이론 수준의 논의가 그치게 됩니다. 자, 14번 문제. 그래서 비교행정과 발전행정을 비교해보면 비교행정은 국가 간 연구를 통해서 환경 차이에 따른 행정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했죠. 행정의 과학성을. 발전행정론은 개발도상국의 성장,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는 문제 해결, 처방성, 기술성을 중시했습니다. 개방체제적 관점에서 둘 다 환경을 고려했고요. 그죠? 환경과의 관계에서 비교행정은 행정이 환경에 의해 일방적인 영향을 받는 종속 변수성을 강조했다면 발전행정은 행정이 정치, 사회, 경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다, 이끌어 나갈 수 있다, 독립 변수 역할을 강조한 거죠. 비교행정은 행정체제가 가진 특성,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특성이 있고 프리즘 사회는 이런 특성이 있고 라는 체제가 가진 특성을 연구했다면 발전행정론은 그 체제가 경제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하는 체제의 역할, 기능을 중시한 게 됩니다. 그죠? 원인 변수에 의해서 결과 변수가 나오게 될 때 이 원인 변수는 결과 변수보다 선행하니까 결과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죠. 그죠? 그래서 원인 변수를 우리는 독립 변수라고 보고 결과 변수는 원인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죠. 원인 변수 양에 영향을 받으니 원인 변수에 의해 종속되어 있다. 종속 변수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비교행정 발전에서 여기 발전행정에서 얘기하는 건 환경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비교행정론은 뭐였습니까? 비교행정론은 환경의 차이가 있으니 행정의
행정체제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거를 바꿀 수 없다고 본 거죠. 그죠? 환경에 의해 행정이 종속되고 그것을 행정이 바꿀 수 없다라고 하니까 행정이 환경에 대한 종속 변수성을 강조하고 환경 결정론적 관점이죠. 환경이 행정의 행정체제의 발전, 성장 등을 이미 좌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발전 행정론은 행정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개발연대기 때 경제기획원 등의 개발 엘리트들이 중심이 되어서 정치, 사회, 경제 등 낙후된 행정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행정이 오히려 독립 변수가 되고 환경과의 관계에서 환경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관점이니까 환경에 예속되는 환경 결정론이 아니라 환경 임의론 관점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저 3번 지문이죠. 자, 15번. 비교 한번 봅시다. 비교행정과 발전행정. 공통점은 둘 다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 행정을 연구했다. 둘 다 개방체제적 관점에 서 있고, 서구 중심에 편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서구가 되는 게, 발전하는 것 같은, 비교행정론은 종속 변수로서 행정에서 환경에 의해 일방적인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 차이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핵심 변수는 환경인 거고 체제의 특성을 중시합니다. 과학성을 지향했고 발전행정론은 독립 변수로서 행정의 역할을 중시한다. 행정이 중심이 된 정치, 사회, 경제 변화, 특히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개발 관료, 행정인, 인간에 대한 관심입니다. 개발 관료, 인간, 그래서 행정 체제의 능력을 중시하고 성장,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의 기술성, 처방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후기 행태주의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짝지어진 것은 배경은 1960년대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월남전 반전 데모, 강제징집에 대한 저항 등 미국 사회 혼란 속에서 가치와 사실을 구분해놓고 가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행태주의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게 후기 행태주의죠. 60년대 존슨 행정부가 위대한 사회 건설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소외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의 추진에 지적 자원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던 정치학에 대한 비판입니다. 인간을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로 가정하고 행정 원리를 발견하겠다. 행정 원리론 혹은 원리 접근법의 이야기죠. 사회과학자들은 사회의 급박한 문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사회의 개선에 기여해야 된다는 입장이 후기 행태주의인데 기하기보다는 과학적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행태론의 이야기인 거죠. 그죠? 가치평가적인 정책 연구보다 가치 중심의 과학적 연구를 지향하고 있다. 또 행태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리얼 미엄에 나와 있는 이런 행태론적 연구 경향이 가치에 대한 문제를 배제한 상태에서 미국 사회가 안정기를 누릴 때는 행태론이 지배할 수 있었으나 미국 사회가 이런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같은 대표적으로 이런 가치, 사회적 형평성 같은 가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한 사회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거기에 행정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사회 내에 문제 해결을 위한 가치 지향적 접근으로서 이 후기 행태주의, 행태주의에 반발하는 논의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아직까지는 정답이 틀린 게 없나요? 다 표기 제대로 돼 있나? 보고 있습니까? 자료. 보다 보면 이제 슬슬 뭔가 표기가 잘못된 게 하나쯤 나올 때가 됐는데 자, 후기 행태주의 관점은 그래서 두 가지로 등장한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행정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아무런 가치, 의미를 제공해 주지 못했다는 데에 대한 반발로 신행정론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논리 실증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철학적 측면에서 현상학적 접근법, 비판행정 이론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죠. 그죠? 자, 먼저 신행정론을 봅시다. 신행정론은 저런 미국 사회의 위기 속에서 행정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데 대한 반발인 거죠. 그래서 행정이 가치와 사실을 구분해서 사실에 집중할 게 아니라 행정이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성격과 적실성 회복이 중요하다. 특히 어떤 가치입니까? 흑인 폭동 등을 겪으면서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흑인들의 목소리가 행정 과정에 반영되지 못했던 데 대한 그러니까 반성과 함께 이런 시민 참여나 고객 중심 행정을 추구합니다. 정치행정 일원화를 통해서 행정의 처방성을 강조하게 되죠. 그죠? 신행정론의 내용과 관련된 항목으로 묶인 것은인데, 자, 우리 신행정론으로 가면 조직 인본주의 이런 말 기억납니까? 조직 내 인간 중심적 관리, 신공공서비스론의 배경이 됐던 조직 인본주의 이런 것을 기억합니다. 왜? 이 관료제적 조직 구조가, 그러니까 관료제적 조직 구조가 가지고 있는 조직 내 개인에 대한 어떤 비민주적인 고려, 관리 이런 거에 대한 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관료제에 대한 비판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탈관료제 조직론 논의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조직 내 구성원에 대한 민주적 관리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관료제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직과 개인의 통합이라든지, 그래서 관료제 조직의 수정, 탈관료제 논의는 둘 다 같은 맥락인 겁니다. 그래서 둘 다 맞는 게 되고,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성, 정치행정 이론론 관점에서 적극적인 정책의 도입을 강조하는데 주로 이 격동기 사회에 대처하면서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중립성을 지향했던 논리 실증주의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 신행정론은 고객 지향적 행정, 그래서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거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서 또 한번 헷갈리는 거 이런 거 있는 거죠. 신행정론에서는 고객 지향적 행정을 중요시하면서 관료가 폐쇄 집단화되는 거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전문 직업주의라는 단어를 놓고 보면 관료의 전문 직업주의 하에 반대한다. 왜? 관료의 전문 직업주의는 관료 조직을 폐쇄화시켜서 고객 지향적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 지향적 행정을 위해서 전문 직업주의를 반대한다. 단 신행정론의 기본적인 입장이 이런데, 신행정론자 중에 왈도라는 학자만은 전문 직업주의를 오히려 주창하면서 행정대학원의 이 내용이 결국 행정대학원 설치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왈도는 전문 직업주의를 주창했다 하면 맞는 건데, 왈도 하면 신행정론자인데, 그러니까 신행정론자는 전문 직업주의에 반대했는데 라는 걸 헷갈릴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고객 지향적 행정을 강조한 신행정론자 중에 왈도 말고도 뭐 프레데릭슨도 있고 마린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기본적으로 고객 지향적 행정을 위해서 전문 직업주의로서의 관료를 반대했다. 왜? 폐쇄 집단화 되니까. 자기들 전문 직업가라고 고객의 요구를 듣지 않고 우리가 제일 잘 알아서 행정을 한다라는 식의 마인드를 갖는 거를 반대하는 거죠. 그죠? 하지만 왈도는
오히려 전문 직업주의를 주창해서 행정대학원 설치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신행정론의 입장과 차이가 있으니 여러분이 조금 신경 써서 봐놓길 바랍니다. 행정이론 전개 과정에서 아래 설문 내용에 대한 반발로서 제기된 이론과 관계없는 것은 한번 풀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은 뭡니까? 30년대 이후 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미국으로 이주해온 사회학자들의 영향으로 논리실증주에 입각해서 등등등 원리접근법을 하나의 격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하면서 등장한 박스 안의 내용은 행태론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죠? 박스 안의 내용은 행태론을 의미하는 거죠. 사이먼과 함께 등장했죠.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한 반발이니까 후기 행태론과 관련 없는 것은을 묻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행위의 한목적 의도성, 행위지향적 행정 같은 이런 현상학적 접근법에서 논리 실증주의에 대한 반발로 의지, 의도 같은 것들을 중요시한 겁니다. 가치 비판적, 가치 평가적 연구하지만 지나치게 사변적이다. 역시 이제 현상학적 접근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거고요. 육체적, 기계적 존재로서 인간관에 반발해서 사회 심리적 존재로서 인간관을 고려한 거는 인간관계론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지향적 접근과 처방성, 이거는 신행정론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신행정론과 현상학적 접근법은 후기행태주의에 관련 있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현상학적 접근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현상학적 접근법은 행태론에 대한 반발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경험적 검증 가능성이나 가치 중립성, 일반 법칙 중심의 접근 방법인 행태론을 비판하면서 주관적 의미 분석을 위한 주관적 의미 분석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미시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죠? 개인의 인간 행위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 환경에 의한 영향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적 동기, 실질적인 동기 같은 걸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실질적인 의미, 동기는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데요? 직관적 포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런 직관적 포착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죠. 그죠? 이런 주관주의적 철학에 의존해 있는 이 내용들이 지나치게 사변적이라는 비판이 따르게 됩니다. 13페이지에 현상학적 접근법 내용이 있는데 개념은 해석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관찰 가능한 행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태 속에 담겨 있는 구체적인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행태 속에 담겨 있는 구체적인 의미를 찾는다는 겁니다. 자, 공원을 보시면 이런 가치지향적 연구를 통해서 행태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 행위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한다. 미시적 접근을 통해서 거시적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자, 접근은 미시적으로 개개인의 인간 행위를 분석하는 거죠. 미시적 접근을 통해서 거시적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겁니다. 접근은 어떻게 미시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는 거시적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이다. 하지만 이런 철학적 연구 방법에 입각해 있는 거고 순간적 포착에 의해서 개인의 의미, 의도를 이해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거시적 사회 문제 해결 쉽지 않겠죠. 지나치게 사변적이고 주관주의적 철학에 의존한다는 한계.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가설 이런 걸 우리가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 행위, 의도, 의미 이런 것만 보다 보니까 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직관적 포착에 의해서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찾는다고 했는데 그 직관적 포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철학적 연구 방법은 논리 실증주의에 대한 반발로 주관성, 인간의 의지, 의도 이런 것들을 중시해야 된다는 정당성은 우리가 알겠으나 그걸 구체적으로 행정연구에서 어떻게 찾아낼 건데라는 측면에서 역시 한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일반 철학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그런 탐구 자체가 목적이지만 행정은 이제 행정연구를 통해서 행정현실에 맞는 함의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죠? 네. 20번 문제로 넘어가면 역시 이제 후기 행태주의 측면에서 나온 포스트 모더니즘 행정 특징과 관련 없는 것은 해서 해체 탄력력, 타자성과 상상이죠. 그죠? 네, 해설지에 나와 있는 파머의 포스트 모더니즘 행정 이론의 특징 보면 네 가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상, 해체, 탄력력과 타자성. 우리 시험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네 가지 목차만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상상이 뭐고 해체가 뭐고 탄력력화가 뭔지에 대해서는 설명 생략하고 여러분이 각자 한번 복습 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공공선택이론으로 넘어와서 공공선택이론은 정부를 공공부문, 자 개념부터 그죠? 공공선택이론이니까 공공부문, 비시장 부분에 관한 선택이론, 경제학적 접근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공선택이론은 공부할 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는 경제학적 접근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특이함에 따른 가정과 전제죠. 경제학적 방법을 사용한 가정과 한계 측면에서 방법론 자체를 물어보는 내용하고 주로 이제 여기 문제고 두 번째로는 공공선택론을 적용해서 도출해낸 개별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개별 이론들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21번처럼 이렇게 공공선택론이 하고 있는 방법론, 경제학적 방법론과 관련된 내용을 묻는 문제가 있고 22번처럼 그 중에 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 내용이 뭔지 알고 있냐라는 시험도 나오기도 할 겁니다. 두 가지를 다 대비해야 되는데 공공선택론은 바로 공공 부문에 대해서 그래서 정치나 행정과 같은 비시장 부문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를 한 겁니다. 선택이라는 게 시장에서 가격에 의한 물건 선택. 그래서 선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경제학적 방법론이다 생각하라 그랬죠. 이런 경제학적 방법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돈 내고 물건 사면 사회의 최적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가를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미음에 있듯이 돈 내고 물건 사면 수익자 부담 원칙을 통해서 사회 내 자원의 최적 배분 상태, 파레토 최적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비시장 부분에 정치와 행정 같은 부분에 경제학적 연구 방법이 적용이 가능합니까? 이 사람들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경제 행위를 할 때 사익을 추구하는데 역시 공공 부문에서도 여전히 사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경제 행위를 할 때 사익을 추구했던 내용을 연구한 경제학적 분석이 이 부문 정치 행정 분석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개인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잠깐만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지. 그죠? 정답을 찾으려면 네, 요렇게 표시해야 되죠. 그죠? 틀린 걸 물어보니까 자, 개인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방법론적 개체주의다. 우리가 경제학적 접근하면
무조건 세 가지가 따라온다 그랬죠. 어떻게? 경제학에서 개인의 한 명의 수요곡선, 한 사람의 수요곡선이 다 모여서 사회 전체 수요곡선이 나온다라는 관점이죠. 그래서 한 행위자의 수요 공급에 따른 선택의 문제를 보게 되면 사회 전체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취하고 있고, 연구 방법에 있어서 집단을 연구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개인을 연구 대상으로 보고, 사회는 개인의 총합으로 보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사회는 개인의 총합으로 보기 때문에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연구를 사회의 특성으로 그대로 환원할 수 있다고 보는 애들이다 보니까 방법론적 연구 방법에 있어서 개체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연구가 개개인을 대상으로 삼죠. 미시적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고, 수요곡선이 이렇게 생기고 공급곡선이 이렇게 생긴다 가정해 놓고서 어떻게 합니까? 얘들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된다는 거죠. 다 가정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정답을 찾아냅니다. 연역적 접근입니다. 그죠? 그래서 경제학적 접근은 공공선택론이든 합리선택적 제도주의든 경제학적 접근이다 하는 순간 방법론적 개체주의, 미시적 연역적 분석이 공동의 특징으로 자리 잡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봅니까? 좀 전에 제가 수요 공급곡선 그렸던 것처럼 공공재에 있어서도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 시민을 공공재의 소비자로 보는 거죠. 그죠? 지난 시간에 봤던 공익 논의에서 공익 실체설은 선언적으로 존재하는 공익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고, 가정설은 사익의 총합이 공익이다라고 보는데, 요 절충설, 다수 절충설 혹은 합의설에 의하게 되면 사익을 떠난 공익이란 걸 생각할 수 없는데, 요 사익의 총합, 사익의 조정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 소수의, 목소리 큰 소수의 이익이 다수의 이익을 누를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공익 절충설 입장에서는 공익은 수적으로 다수의 이익이 공익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익 절충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수의 이익이 곧 공익이면서 그것은 소비자의 이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소비자의 이익이 왜 나오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럼 왜 절충설을 주장한 사람들이 다 이 공공선택론자인데, 공공선택론자들은 어떻게? 정부는 공공재라고 하는 재화의 경제학적 분석을 위해서 생산자, 시민을 공공재의 소비자로 보다 보니까 시민의 이익, 소비자의 이익, 그래서 공익도 소비자의 이익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공공재 소비자로서 국민에 대한 행정의 대응성 제고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고객 관점에서, 경제학처럼 고객 관점에서 인식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이응번에 보면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정부 관료제는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치가 아니다.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자기들의 어떤 폐쇄 집단화 공직, 그죠? 그렇기 때문에 관료제에만 맡겨놔 가지고는 효율적인 자원 공공 서비스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얘들을 경쟁을 시켜라. 그래서 공공재 공급 조직에 있어서 관할권을 중첩시켜라. 그래서 중구 소방서, 북구 소방서, 동구 소방서 다 관할권을 중첩시켜가지고 누가 빨리 화재 진압을 많이 하느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관 평가에 반영해버려라. 이런 식의 공공재 공급 조직의 관할 중첩을 통해서 책임성 확보를 주장합니다. 공공선택론자 중에 저런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서 정치학적 함의를 많이 뽑아낸 이론들이 많고, 경제학 이론보다, 행정학 이론보다. 근데 행정 조직에 있어서 저런 공공선택론을 적용한 대표적인 이론이 뭐였습니까? 오스트롬의 민주행정 패러다임이죠. 그죠? 그래서 오스트롬은 민주행정 패러다임에서 왜 민주행정이다? 그래서
전통적인 관료제는 이렇게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는데 내가 만든 행정조직은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 내가 구상한 행정조직은 고객에 대한 대응성이 높다. 그래서 시민사회 요구에 빠르게 부응하니 보다 민주적이다. 그래서 민주행정 패러다임을 제시했는데 여기서 핵심이 뭐였죠?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관할권의 중첩이었죠. 그죠? 그래서 관할권을 중첩시켜서 공공서비스 공급의 경쟁 원리를 도입하자는 거죠. 그죠? 여기 이제 오스트리아 민주행정 패러다임에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답은 우리가 이렇게 찾을 수가 있을 거고, 몇 번인지는 여러분이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14페이지 공공선택론의 접근 방법 보시면, 비시장 분야, 정치나 행정, 시민사회 같은 데 대한, 경제학적 접근입니다. 자, 시장 실패 분석에서 출발해서 정부에 의한 공제 공급이 효율적인지를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정부 실패 분석에서 잠깐만 공공선택 이론은 시장 실패 분석에서란 표현이 틀린 표현으로 보고 정부 실패 분석이라고 아니면 이제 시장 실패 분석에서 출발해서 정부에 의한 공공재 공급이 효율적인지를 경제적 방법으로 정부 실패 분석에서가 맞는 표현이죠. 그죠? 정부 실패 분석에서 예. 자, 가정을 보면 경제학적 방법론을 활용하고 교환으로서의 정치 두 가지 이제 가정을 가집니다. 그래서 경제학적 방법론을 적용했기 때문에 방법론적 개체주의, 합리경제적 인간관, 미시적, 연역적 접근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공공재의 생산자로서의 정부와 소비자로서의 국민을 전제합니다. 자, 교환으로서의 정치라는 것은 정치 과정 또한 자원의 교환 과정이다. 그러니 시장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라고 보는 거죠. 그죠? 교환이라는 게 물건을 사고 파는 거죠. 시장에서 돈 주고 물건 사는 거니까 정치 과정 또한 교환 과정이다라는 건 시장 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시장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고 교환 방법에 대한 의사결정 규칙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계는 경제학적 방법을 썼기 때문에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을 합리경제적 인간관으로 본 부분하고 이해가 쉽지 않다는 내용이 있는 거고 공공선택론적 처방에 따른 한계는 수익자 부담 원칙의 중시는 형평성의 저해 문제를 가져올 거고 저렇게 이 민주행정 패러다임에 의해서 이 관할권의 중첩 이걸 다른 표현으로 다원조직체 해서 공공서비스 공급 조직이 다양화된다라고 해서 다원조직체라고 하는데 이 다원조직체에 의한 공급에 대해서 기능 조정이 용이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밑에 오스트롬의 민주행정 패러다임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22번 문제로 넘어와서 양대 정당제 하에서 정당의 정책과 강령이 서로 비슷해지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양대 정당제 하에서는 정당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집권하려면 51%의
득표만 하면 되죠. 그죠? 90%씩 표를 얻을 필요가 없이 과반수만 표를 얻으면 집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당, 좌파 정당도 중간 50%보다 조금 더 와 있는 여기까지를 표를 얻는 게 목표고, 이 우파 정당도 여기까지 표를 얻는 게 목표다 보니 양당의 정책이 이 정도 스펙트럼을,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책이 서로 닮아진다. 중간에 위치한 투표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위 투표자 정리가 정답이 될 겁니다. 또 23번처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좀 전에 살펴본 이 중위자 투표 정리는 방금 어떻게 그렸습니까? 직선을 이렇게 그렸죠. 그죠? 양당자에서 좌파 정당, 우파 정당인데, 정당이 여러 개면 어떡할 거야? 정당이 여러 개면 이렇게 51%에 의한 표결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운스의 중위자 투표 정리는 양당제 국가를 전제로 하고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니은은 옳지가 않죠. 그죠? 그죠? 자, 니스카넨이란 사람은, 니스카넨은 뭐라 그랬습니까? 관료도 사익 추구자다. 그죠? 사익 추구자인데 주로 어떻게 공익을 위해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관료도 사익 추구하는데 어떻게 사익을 추구한다고요? 자기들이 자기 조직의 부서의 예산을 극대화함으로써, 그래서 우리 부서가 사용하는 예산 규모가 커진다는 건 우리 조직이 가진 자원에 커진다, 역시 권한이 커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처의 예산을 극대화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빌라한 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참 순진하다. 아무 예산이나 다 극대화해서 뭐 하냐? 우리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재량 예산이 극대화돼야지. 예산 가져왔는데 어차피 법에 의해 지출이 정해져 있고 그런 건 가져와봤자 큰 의미 없잖아.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재량 예산이 극대화돼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니스칸에 대해서 던립이라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관료가 사익 추구 성향을 갖는 건 맞는데 너네 생각처럼 그렇게 돈에 큰 관심 없어. 돈을, 예산을 극대화하는 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정부의 역할은 주로 참모 기능. 그래서 이렇게 우리 방에 모여 앉아가지고 아이디어 회의해서 정책 결정을 뒷받침하는 이런 역할이 있는가 하면, 개선 기능. 그래서 현장에서, 구청에서 데스크에 앉아서 찾아온 민원인들한테 시달려가면서 이런 실제 집행 업무를 해야 되는 일들이 섞여 있는데, 고위 관료는 참모 기능을 선호한다. 그래서 막 일하는 상황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지도 못하고 피곤하고 민원인한테 시달리는 이런 힘든 일들은 내가 담당하는 조직 밖으로 떼내버린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단순 집행 기능을 묶어서 떼내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조직 모양을 형성한다. 그래서 뷰로 쉐이핑을 우리 한글말로 번역해서 관청 형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던리비는 돈이 아니라 고위 관료는 이런 집행 기능을 떼내는데 관심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고위 관료는 예산 극대화보다 업무 편의성을 위한 조직 형성, 관청 형성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이 표는 맞는 게 되죠. 그죠? 뷰캐넌 털락의 의사결정의 최적 참여자 모형에서 뷰캐넌 털락은 참여자 숫자와 비용을 생각하면 참여자 의사결정 비용과 정책 결정 비용과 정책 집행 비용으로 나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정책 결정 비용은 어떻습니까? 결정 비용은 독재자가 혼자 결정하면 비용이 적지만 민주적 과정에서 참여자가 많이 늘어갈수록 비용은 증가합니다. 그죠? 정책 결정 비용은 숫자가 많으면 증가하게 되고, 집행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집행 비용은 숫자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자 숫자가
적어서 독재적인 결정을 하면 집행 과정에서 반발할 수 있죠. 그죠? 모두 참여했으면 집행 비용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정책을 집행하는 비용은 반대로 그래서 요 값들을 합해보면 이런 모양이 나올 거고, 그래서 조직의 의사결정을 위한 최적 참여자 수는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적정 수준에서 판단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정책 결정 비용에 한정해서 생각하면 이걸 맞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건데, 의사결정 비용은 정책 결정 비용과 집행 비용을 합한 적정 참여 수준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D급번도 옳지 않다. L호는 정치가 이익 추구 성향으로 인해 정치적 사건에 따라 경기순환이 아니라 정치적 사건에 따라서 경기순환이 이루어지는 정치적 경기순환론은 노드하우스라는 사람이 제시한 거죠. 그죠? 선거 전에 경기를 풀어놓고 선거 후에 긴축 재정을 펼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죠? 올슨의 예산 극대화 모형이라고 했는데, 예산을 극대화하는 사익 추구적 행동은 니스카넨의 이야기였죠. 조금 전에 옆에서 본 것처럼. 올슨은 집단행동 딜레마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무임승차 행위인 거죠. 그죠? 조직 구성원이 자기가 굳이 나서지 않고 혜택을 볼 수 있으면 무임승차하는 성향들을 집단행동의 딜레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은 요거 제가 지문을 조금 바꿨기 때문에 아마 정답이 틀렸을 걸. 표기가 이거 제가 문제를 바꿔서 이거 해설 바꾸다가 여러분한테 문제를 냈다가 이거 내용 좀 바꾸면서 아까 다 표기가 틀렸을 거야. 그래서 내용이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이거 옳고 틀렸고 그죠? 한 개인가요? 한 개. 23번 정답 1입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2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치 및 행정의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 방법이네요. 공공선택론. 한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의 추구는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이제 돈을 내고 비용을 부담해야 되죠. 사회적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자. 수익자 부담 원칙의 추구는 사회적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수익자 부담 원칙의 추구는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한다. 맞습니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라는 게 수익적 형평성이죠. 그런데 수익자 부담 원칙은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지 않고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모두에게 똑같은 요금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하죠. 그러면 수평적 형평성은? 수평적 형평성은 같은 것은 같게의 개념이죠. 그죠? 그러면 오히려 저해하지 않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적 형평성 하면 수익적 형평성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우리가 뭐 소득 차이에 따른 형평성, 계층에 따른 형평성 이런 거니까 그렇게 볼 수 있고, 우리 수직적, 수평적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글자를 좀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관할권 중첩에 의한 공공서비스 공급. 그래서 이게 뭐죠? 오스트롬의 민주행정 패러다임에서 말하는 다원조직체에 의한 공공서비스 공급이죠. 그죠? 이게 공공서비스 공급의 관리와 조정은 힘들어지죠. 왜? 관할권이 중첩되다 보니까 역할이 중복되잖아. 그죠? 기능상의 충돌이 발생합니다.
연역적 수학적 접근이라서 시민의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 정부 역할을 간과하고 정부 전문성을 저해한다. 그래서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서 공공 서비스 공급 부분도 일반 경제학의 분석 대상인 민간과 다를 바 없으니 민영화 민간의 특등을 주장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역할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자, 신제도론입니다. 신제도주의적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신제도주의는 일단 그러면 신제도면 구제도주의하고는 뭐가 다른데 하면 구제도주의는 제도를 공식적인 대통령제다, 의원 내각제다 하는 공식적인 제도나 법률로 보고서 이 공식적 제도 법률을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취하는데 임기가 5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공식적 제도 법률을 설명 있는 그대로 기술, 묘사, 디스크립션 하는데 거쳤던 게 구제도론이죠. 그죠? 근데 신제도주의는 일단 제도를 공식적 제도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제도까지도 포함해서 보고 있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제도를 있는 그대로 서술 묘사하는 게 아니라 제도의 발생과 제도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그 원인과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구제도주의랑 차이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2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측면에서 신제도주의의 특징을 알고 있니를 물어보는 시험이다. 그죠? 그래서 시험 지문을 보면 제도를 사회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핵심 변수다. 제도는 일단 안정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간주하는데 합리, 역사, 사회, 세계로 있는데 공식적 법적 측면의 기술에 치우친 게 구제도주의인 거죠. 그죠? 신제도주의는 공식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측면까지 고려하고 있고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이걸 가장 넓게 봐서 사회 문화라든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같은 이런 상징 체계들, 한글 이런 문자들도 다 하나의 제도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25번 문제는 이렇게 신제도론이 뭔지 알고 있니를 구제도론과 비교해서 물어보는 성격의 문제가 되고 그리고 3번 지문에 있듯이 신제도주의는 하나의 연구 방법입니다. 이런 연구 방법을 적용해서 각 학문별로 함의를 끌어내는데 그게 경제학에서 이런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한 방법을 합리선택적 제도주의라고 하고 정치학에서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한 게 역사적 제도주의라고 하고 사회학에서 제도주의를 연구한 걸 사회학적 제도주의라고 우리가 분류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분류된 세 개의 내용을 서로 비교해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공공선택론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이제 이렇게 두 가지 패턴으로 시험이 물어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25페이지에는 구제도론과 구분되는 신제도론의 개념을 너네가 알고 있니 물어본 거고 그 다음 26번으로 넘어가면 구체적으로 각 제도주의의 특성을 너네가 알고 있니를 물어보는 내용으로 이제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때 신제도주의를 보면 구제도주의랑 달리 비공식적 구조 그리고 각 제도의 형성, 발생과 변화 과정이 핵심이다 보니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겠죠. 정답이 주로 되겠죠. 그걸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겁니다. 합리선택적 제도주의는 키워드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시험을 기억해 놓으면 됩니까? 다른 제도주의와 달리 합리선택적 제도주의는 선택이다. 그죠? 또 선택이면 뭐죠? 선택이면 경제학적 분석이
입각해 있는 거죠. 그죠? 경제학적 분석에 입각하면 인간을 어떻게 봅니까? 합리경제적 인간으로 보죠. 그래서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게 합리경제적 인간이죠. 그죠? 그 합리경제적이란 건 이제 이윤을 추구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얘들은 다른 제도주의와 달리 일단 뭐에서 출발하면 됩니까? 합리선택적 제도주의 경제학적 접근이니까 인간의 선호체계를 합리경제적 인간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외생적 선호다. 왜? 제도 안에서 개인의 선호체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합리선택적 제도주의에서는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 선호체계는 전제돼 있어. 뭐라고? 이윤 추구하는 사람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합리경제적 인간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해하기 쉬운 거야. 이 외생적 선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제도의 발생, 제도의 변화 모두 어떻게 됩니까? 합리경제적 인간의 이윤 추구를 위한 전략적 선택의 결과인 거죠. 그죠? 여러분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뭐 BC 분석 같은 걸 적용할 수도 있고 경제학적 분석 기법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전략적 판단의 결과 제도가 형성되고 제도가 변화한다. 그래서 이 외생적 선호를 가정한 게 특징이죠. 제 선호가 주어져 있는 걸로 보니까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자, 역사적 제도주의는 정치학에서 이야기 발전한 거다. 그죠?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제도의 발생이 일단 기본적인 제도 유지되고 있는 현재 제도는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인데 제도의 생성은 어떻게 됩니까? 권력의 불균형으로부터 발생한다. 그래서 요즘 뭐 정도전 드라마 하는데 그죠? 고려 말에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 간의 권력 대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권력 불균형 속에서 신진사대부가 권력을 잡으면서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 탄생한 거야. 새로운 조선이라는 체제가 제도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죠? 또 조선 말에 막 개화기 때 외국의 이런 우리 국가의 개방을 요구하는 외국과 우리 국가 간의 권력 불균형 속에서 우리는 일본한테 권력을 뺏긴 거죠. 그죠? 그러니 일제 치하로 넘어갔다가 일본이 다시 유엔한테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거죠. 그죠? 유엔입니까? 유엔이 아니면 미국한테 패하게 되는 연합국에게 패하게 되면서 그런 권력 불균형 속에 우리는 일공화국이 탄생하게 되는 거고. 그죠? 이런 권력 불균형 속에서 새로운 제도가 발생하게 된다. 그럼 제도의 변화는 역시 안정된 균형 상태를 깨뜨리게 되는. 그래서 권력 불균형 속에 제도가 형성되면 그 제도는 다시 균형을 이루고 유지되다가 외부적 충격이 가해져서 외부적 충격에 의한 권력이 깨지는 상태. 그래서 깨진 걸 우리가 결절됐다 그러죠. 성대결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절적 혹은 단절적 균형 상태가 오면 여기서 제도가 변화되게 된다. 그런데 역사적 제도주의는 기본적으로 얘들이 이제 경제학에서 외생적 선호 개념을 가져왔듯이 얘들은 역사적 제도주의는 어떻게 됩니까? 한 국가 내에서 정치학에서 발달한 거죠. 그죠? 한 국가 내에서의 연구인 겁니다. 그래서 한 국가 내에 종단면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는데 국가 내 권력 불균형 속에서 제도의 생성과 제도의 변화 사이에는 경로 의존성과 지속성을 가진다. 그래서 국가 내의 제도가 이렇게 단절적 외부적 충격에 의한 균형이 깨지면 새로운 제도가 형성되고 새로운 제도가 형성돼 갈 때 이 제도의 변화는 기존의 한 국가 내에서의 변화를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제도에서 크게 제도가 갑자기 완전히 이렇게 변화되기보다는 기존 제도에서 경로 의존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제도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정치학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성인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도 발생 변화를 설명하는데 그 안에 이제 경제학적 분석에서는 이런 특징이 있었던 거고 정치학적 분석에서 이런 특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사회학에서는 사회학적 제도주의 입장에서는
역사적 제도주의 입장에서는 제도의 발생과 제도의 변화를 설명하기 전에 사회학이잖아. 그러니까 이 제도를 인식함에 있어서 역사적 제도주의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거죠. 얘들은 사회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얘들은 뭡니까? 우리 사회 생활, 사회 규범, 사회적 가치, 이런 것들의 사회 현상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공식적 제도뿐만 아니라 다른 제도도 다 비공식 제도를 보지만 특히 이 비공식 제도의 범위를 넓게 이해한다. 그래서 이런 권력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 문화, 사회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언어, 문자 이런 것들, 다른 표현으로 이런 걸 상징체계라고 하죠. 의미를 상징한다 해서 이런 상징체계까지도 다 문화에 포함되는 걸로 본다. 가장 넓게 인식하는 거죠. 제도가 생성되는 건, 제도의 생성은 사회적으로 그 제도가 정당하다라는 정당성을 우리가 인식론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제도가 형성되고, 제도의 변화도 우리 제도의 변화가 정당성 혹은 이 정당성 수용 가능성이죠. 우리 인식론적인 제도가 적합하다 하는 수용 가능성, 적합성 이런 것들이 제도의 생성 원인이 되고, 제도 변화 역시 적실성의 원리에 따라 우리 사회 문제 해결에 그 제도가 도입된다, 도움이 된다. 그 제도의 도입이 우리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적실성의 논리와 유질 동형화의 논리에 따라서 제도는 변화되게 된다. 그래서 서구에서 먼저 정부 실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 처방을 했는데, 그게 우리 사회에도 적실성이 있다라고 인정받게 되면 동형화의 원리에 따라서 그 내용 그대로 우리 사회에 적용되게 된다. 이게 이제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제도의 생성과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문제 풀면은 이 정도 선에서 문제 이해해 놓으면 정답은 다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자들은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상호작용 유형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방법론적, 경제학적 분석 들어가면 다 뭐다 그랬죠? 방법론적 개체주의, 미시적 접근, 연역적 접근이다 이런 얘기 했죠. 그죠? 얘기했습니다.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 형성 변화 과정에서 개인의 전략적 선택인 거 맞죠? 그죠?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는 선호를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걸로 전제하고 들어가는 건 합리선택적 제도주의밖에 없다. 그죠?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형성과 변화 과정에서 동형화의 원리인 거죠. 그죠? 그래서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이 정당성을 인정받는다면 우리 사회도 그대로 도입된다라는 게 제도 변화를 설명하는 겁니다.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경로 의존성과 권력의 불균형성을 중시하는 거죠. 권력 불균형으로부터 제도가 생성되는 거고, 한 국가 내의 연구이기 때문에 경로 의존성을 강조합니다. 역사적 제도주의가 이렇게 제도의 종단면적, 한 국가 내에서 종단면적 측면을 중시하면서 국가 간의 차이를 강조한다면,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적실성을 인정받으면 유질 동형화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현재 미국에서 인정되고 있는 제도가 적실성과 유질 동형화가 옆에 있는 대한민국에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그대로 도입되는 겁니다. 국가 간 횡단면적 비교인 거죠. 그죠? 현 시점에서. 그죠? 미국의 제도가 현재 캐나다에서 미국의 제도가 적합하다고 생각되면 그걸 그대로 동형화 하겠죠? 그죠? 영국에서도 그 제도가 적합하다라고 하면 동형화 할 겁니다. 그죠? 이렇게 국가 간의 현 시점에서 횡단면적인 비교가 이루어지는 게 사회학적 제도주의죠.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횡단면적으로 국가 간 또는 조직 간에 어떻게 유사한 제도가 도입되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옳지 않은 거니까. 맞나요? 정답은 1번. 자, 칠판에 확인해 봅시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권력 불균형으로 인해서 제도가 형성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외생적 선호 체계를 전제하고 들어가서 외생적 선호 체계는 뭡니까? 이익 추구적 성향, 전략적 행위, 그로 인해서 제도가 형성되고 변화된다. 사약식 제도주의는 인지적 측면에서 정당성과 그게 우리 사회에 수용 가능하다, 적절하다 이런 인식이 반영되면 제도 형성이 이루어지는데, 얘만 외생적 선호체계를 강조했으니 나머지는 제도 내에서 선호체계가 형성된 내생적 선호체계를 갖추고 있는 거고, 가장 넓은 제도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역사적 제도주의는 다시 단절된, 결절된 충격, 외부적 충격에 의해 결절된 균형 상태가 이루어지면 다시 제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얘들은 역시 전략적 선택이라든지 전략적 선택을 돕는 이런 비용 편익 분석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제도 변화가 이루어진다. 적절, 변화에 대한 적절성이 인정되면 유실 동형화의 원리에 따라 횡단면적으로 다른 국가의 제도가 우리 나라에 도입될 수 있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죠? 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될 거고, 자, 앞서서 추가로 보면 경제학적 분석, 외생적 선호만, 얘만 외생적 선호고 나머지는 내생적 선호인 거죠. 그죠? 쟤만 전략적 행위를 강조한다. 그래서 인간 행동에 대해서 전략적 행위에 의해 제도가 바뀌는 거죠. 임의론인 거지. 개인의 전략적 행위에 의해서 제도가 바뀔 수 있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도 안에서 개인의 선호체계가 형성되는 거다 보니까 인간의 행동은 제도 안에서 내 선호체계가 형성된 거잖아. 제도적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네. 자, 이런 합리적 선택주의의 대표적인 이론으로 주인 대리인 이론과 거래 비용 이론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시험에 먼저 나와 있는 이 주인 대리인 이론, 그죠? 자, 시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말로 설명할게요. 주인 대리인으로는 뭡니까? 주인이 자신의 이익 실현을 위해서 대리인을 고용했는데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 정보 비대칭 상황이 발생한 거죠. 해설 의의를 보시면 본인과 고용인 사이에 정보의 불균형 문제인 겁니다. 그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정보 불균형 상황 속에서 문제가 되느냐? 가정을 보면 인간은 합리경제적 인간이기 때문에 대리인도 결국 자기 이익을 추구할 거다. 정보 비대칭 상황 속에서 기회주의적 속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계약 전 단계에서 숨겨진 특성이 있는데 불구하고 내가 잘못 선택하게 되는 중고차, 사고 경험이 있는 중고차를 사게 되는 역선택의 문제, 계약하고 나니까 숨겨져 있던 행동이 드러나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하려면 대리인 입장에서는 저 사고 이력이 있는 중고차가 아닙니다 라고 신호를 발송하는 거죠. 그죠? 이력서를 내거나 품질 보증서 같은 거 갖추는 겁니다. 자동차 성능 테스트 조사부 같은 거 첨부하는 거고, 선별은 주인이 여러 중고차 중에서 고르거나 여러 이력서 중에서 고르는 선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명성은 시장의 명성의 평판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제 이번에 숨겨진 특성, 그런 사고 이력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잘못된 차를 사는 역선택의 문제가 나올 거고, 숨겨진 이런 행동이 계약 후에 드러나는 걸 우리는 도덕적 해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거래 비용 이론은 뭡니까? 주인 대리인 이론과 함께 거래 비용 이론이라는 게 이제 역시 합리선택적 제도주의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래 비용 이론은 시장에서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에 시장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그죠? 시장 거래 시에 발생하는 비용인데,
자, 뭐 잠깐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면 되니까. 자, 사전에 발생하는 비용은 주로 탐색 비용이죠. 어디 가야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을지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이 최저가 상품을 사려고 각종 쇼핑몰을 뒤지는 행위, 그동안의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죠. 사후 비용은 그래서 물건을 선택했는데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싸다고 샀는데 잘못 사서 다시 반품하고 아니면 소송하고 이렇게 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 그래서 사후적 어떤 관리나 혹은 구제 비용, 문제에 대해서 소송하게 되면 변호사비 이런 것들이 다 사후 비용일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비용이 존재한다. 정부 공공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시장에 민영화 민간위탁해도 거래 비용이 발생하고 정부 조직에 의해, 정부 계층제에 의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계층제에 관리 비용이 들어가죠. 공무원 채용해서 조직 만들어서 들어가면 관리 비용이 존재하니 계층제 관리 비용하고 시장에서 발생하는 이런 거래 비용 간의 비교 형량을 통해서 시장의 거래 비용이 싸면 시장에서 공급하고 오히려 거래 비용이 크다라고 하면 계층제에 의해서 공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인 거죠. 또 이런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거래 빈도가 잦아서 매번 한 번의 거래 비용은 작더라도 매번 그런 거래 비용이 발생할 것 같으면 그냥 계층제에 의해 공급하는 것도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거래 비용 이론인데 이 합리선택적 제도주의에서 제시된 두 가지 이론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인 대리인 이론과 거래 비용 이론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세 개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신공공관리론, 거버넌스, 신공공서비스론 세 개 잠깐 쉬었다 마무리하겠습니다.